낯선 집 대문 앞 남편이 도시락을 꼭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70살 남편이 매일 찾아가는 그 집.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요? 누구세요? 치매에 걸린 남편은 45년을 함께 산 저마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상자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철수와 철호, 1976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형한테 도시락 안 줘서 제가 형을 죽였어요.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집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남편이 평생 숨겨온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그땐 그랬지를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남편을 찾았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낯선 집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은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70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등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손에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을 꼭 쥔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남편이 고개를 돌렸고 그 얼굴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 텅 빈 듯한 눈빛, 그리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죠. 그날 아침은 참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하고 있었다는 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몇 달 사이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방금 밥을 먹고도 언제 먹냐고 물어보고 외출했다가 집을 찾지 못해 동네를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언제나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넘게 산 이 집의 부엌은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어요. 눈을 감고도 냉장고며 찬장의 위치를 다 알 수 있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벌써 일어난 모양이었죠. 요즘 남편은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처음엔 잠을 못 자나 싶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치매라니.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 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식탁을 차리며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상이 다 됐다고.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그 도시락은 결혼 초에 제가 남편 도시락 싸줄 때 쓰던 것이었는데 언제 꺼내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디 가세요? 아침도 안 먹고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침 먹고 가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저를 통과해서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죠. 가야 돼. 늦었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은퇴를 했고 갈 직장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너무 다급해서 저는 그만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들다가 그만 손을 멈췄어요.
남편이 들고 간 도시락.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침도 안 먹고 나간 사람이 도시락을 챙겨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이지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현관문 쪽을 쳐다봤어요. 혹시 남편이 금방 돌아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과 부엌을 오갔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요즘 남편은 핸드폰 사용도 잘 못했거든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혼자 먹을 수도 없어서 그냥 식탁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오후 2시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자주 가던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동네 슈퍼, 공원 벤치, 경로당. 하지만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장님, 우리 영감 못 보셨어요. 경로당에 계신 이장님께 여쭤봤지만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못 봤다고 하셨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온 동네를 다 뒤졌습니다. 남편이 다닐 만한 곳은 다 가봤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혼잣말을 하며 골목을 헤맬 때 이웃집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영숙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순자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영감님 보긴 했어. 근데 이상한 곳으로 가시더라. 어디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골목 끝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쪽 언덕 위로 올라가시던데. 거기 빈집들 있는데 말이야. 언덕 위라니. 남편이 거길 왜 갔을까요? 저는 순자 씨에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언덕 쪽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언덕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7년을 산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언덕 위에는 오래된 집 몇 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어있는 집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골목 안쪽 작은 집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남편.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0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남편이 낯선 집 앞에서 흐느끼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저를 보는 듯 하면서도 저를 통과해서 다른 무언가를 보는 텅 빈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다시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죠. 늦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저는 남편이 앉아있는 집을 다시 봤습니다. 낡은 단층집,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누가 사는 집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분명 이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집에 누군가를 알고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니겠지. 그래서 치매에 걸려 옛날 기억이 떠올라 여길 찾아온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죠.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엔 힘을 줘서 강제로 일으켰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여전히 대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요. 집에. 저는 남편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남편은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두고 가는 것처럼. 언덕을 내려오는데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놓치면 또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도시락만 꼭 쥐고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신 오늘 어디 갔던 거예요? 왜 그 집에 갔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죠. 저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싼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도시락이었죠. 도시락 뚜껑 안쪽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희미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박철호. 남편의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철호는 누구란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찾아간 집, 그 집 앞에서 흘린 눈물, 그리고 도시락에 새겨진 낯선 이름.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 드리운 그림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부터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보는 것까지 모든 행동을 확인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남편이 또다시 그 도시락을 손에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남편을 훔쳐봤어요. 남편은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죠. 어디 가세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듯 하면서도 저를 통과해서 먼 곳을 보는 텅 빈 눈. 가야 돼. 짧은 대답과 함께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가디건을 걸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편을 뒤따라 나섰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월 초순이라 아직 쌀쌀했거든요. 남편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고 저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봇대 뒤에 숨기도 하고 담벼락에 붙어서 걷기도 했어요. 남편은 어제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언덕 위 그 집 앞에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편은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도시락을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대문을 두드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락을 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절을 하듯이.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선 집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그 집에 누가 사는 걸까요?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남편이 돌아서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담벼락 뒤로 숨었어요. 남편이 제 앞을 지나갔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저는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도시락을 집어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계세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하기만 했죠. 집안에서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가 사는 집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담을 넘어 집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이 너무 높았죠. 대신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마당이 보였고 빨래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옷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여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는 뭘까요? 젊었을 때 사귀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관계였을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시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다녀오셨어요. 일부러 밝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아침 드세요.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밥을 먹는 내내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표정에 변화는 없는지. 하지만 남편은 그냥 기계적으로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남편이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고 뒤를 밟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같은 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나갔고 같은 집 앞에 도시락을 놓고 왔어요. 저는 또 숨어서 지켜봤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시락을 놓고 떠난 후 그 집 문을 다시 두드렸어요. 이번엔 더 세게 더 오래 두드렸죠.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소리쳤지만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남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든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죠. 대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거기서 뭐하니? 돌아보니 이웃집 김순자 씨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순자 씨.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순자 씨가 다가오며 그 집을 가리켰어요. 왜 여기 왔어? 이 집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냥.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순자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우리 남편이 매일 여기 와요.
도시락을 놓고 가요. 저도 모르게 따라왔어요. 순자 씨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집 말이야, 30년 전쯤에 이사 온 집인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어. 남편 일찍 여의고 쭉 혼자 살았대. 혼자요. 할머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 번도 밖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완전 은둔형이지 뭐. 가끔 새벽에 우유나 신문 가져가는 거 보면 살아는 있는 것 같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부터 혼자 살았다는 할머니. 그렇다면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 할머니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세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완전 은둔자라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궁금해하는데 뭐. 저는 대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산 여자. 우리 남편이 매일 찾아오는 여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혹시 영감이 치매 아니야?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남편은 치매 초기였고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우리 남편 튼튼하니까.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딸 지혜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엄마, 아빠 요즘 어떠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내 아빠가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오려고 했죠. 저는 억지로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많이 안 좋아. 치매가 심해지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지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말이 나왔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죠.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할 거예요? 요양원 보내는 게 아빠한테도 나아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혜가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내 아빠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 아직 나도 알아보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에 대해 딸에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아직은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된 문장으로 질문을 한 게 며칠 만인지 몰랐거든요. 지혜랑 통화했어요. 남편의 얼굴에 잠깐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텅 빈 얼굴로 돌아갔어요. 지혜가 누구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딸의 이름도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에요. 당신 딸.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더하려 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옷들과 낡은 지갑뿐이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지만 거기에도 특별한 건 없었죠. 신분증과 카드 몇 장.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에 손을 대고 흐느꼈어요. 남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울었죠. 70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남편의 뭘 안단 말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아픔을 품고 있었는지,
저는 그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아내였을 뿐이에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집으로 갔고 저는 매번 숨어서 지켜봤어요. 도시락은 항상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따뜻한 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차려주는 반찬들이었죠. 남편이 제가 차려준 밥을 먹지 않고 여기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밥은 안 먹고 왜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중얼거렸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 남편이 집을 나가려 할 때마다 말려야 했고 식사 때마다 남편이 도시락 챙기는 걸 봐야 했죠. 무엇보다 힘든 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진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매일 남편을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를.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게 아니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집을 찾아가고 도시락을 놓고 절을 하는 남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엔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벌떡 일어나 나가보니 남편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요.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저는 황급히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눈. 나 가야 돼.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이 세서 저는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다시 남편을 붙잡았죠. 밤이에요.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춥잖아요.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열려고 했고 저는 막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현관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67년을 산 제 힘으로 70 노인을 막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야 한다고. 늦으면 안 돼. 남편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문을 막았어요. 남편이 저를 밀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야. 손바닥이 쓰렸습니다. 보니까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남편은 제가 쓰러진 것도 모른 채 계속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자물쇠를 이리저리 만지고 손잡이를 돌리고 문이 안 열리자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열어. 문 열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냥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남편이 지쳐서 멈췄습니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머리를 벽에 기댔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형, 미안해. 형,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형이라니. 남편한테 형이 있었나요? 저는 남편의 가족에 대해 거의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은 외동인 줄만 알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 형이 누구예요? 형이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형, 내가 잘못했어. 도시락 안 줘서 배고팠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평생을 품고 살아온 무거운 죄책감.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이 든 남자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처량한 겁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일어나서 나갈지 몰랐거든요. 한쪽 눈을 뜨고 자는 기분이었어요. 낮에는 남편이 도시락 싸는 걸 지켜봐야 했고, 저녁에는 남편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씻는 것도 대충대충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형편없었습니다. 눈밑이 까매지고 뺨이 푹 꺼졌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죠.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을 차리다가 그만 정신을 잃은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다리가 후들거렸고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닐까? 남편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닐까?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참 만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것도 모르고요. 당신, 불러봤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앞으로 가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 좀 봐요. 나예요. 당신 아내. 남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몰라보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를요. 나 영숙이에요. 당신 아내 박영숙.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이가 누군데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나예요. 당신이랑 45년을 산 영숙이라고요. 어떻게 날 모를 수가 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낯선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듯이. 누구세요? 왜 우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남편이 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아들 민수가 건 전화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이상함을 눈치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내 아빠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내 아빠가 날 몰라봐. 45년을 같이 산 사람을 몰라본다고.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내려갈게요. 오늘 당장 내려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누나랑 얘기해서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롭더군요. 자식들이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남편의 치매는 점점 심해질 뿐인데요. 오후에 이웃집 김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왔다며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수가. 순자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속지 않았어요. 영감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마을 사람들도 다 걱정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요. 순자 씨가 돌아간 후 저는 그녀가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감자조림과 멸치볶음이었어요.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이웃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게요. 저녁을 차리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겠다고. 남편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그 집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봐야 했어요.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왜 남편이 매일 찾아오는지.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재운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손전등을 들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은 더욱 음산해 보였어요. 불빛 하나 없이 조용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평소보다 더 세게 더 오래 두드렸어요.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이에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매일 여기 와요. 도시락 갖고 와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소리쳤지만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주먹으로 쳤어요. 손이 아팠지만 계속 쳤습니다. 제발 나와요. 얼굴만이라도 보여줘요.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계세요. 문 열어주세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문 바로 앞에서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냥 조용했어요. 발소리는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는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발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정적만 남았어요. 저는 대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힘이 쭉 빠지더군요. 손과 발이 차갑고 온몸이 떨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담에 막혔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너 왜 여기 와? 걱정돼서 바로 내려왔어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혹시나 해서 왔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밤중에 혼자.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그 집을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집을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여기가 아빠가 매일 오시는 집이에요. 응. 여기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같이 와요. 밤에 이러면 위험해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지금은 집에 가요. 아빠 혼자 계시잖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을 혼자 두고 나온 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군요. 엄마,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랑 누나도 있잖아요. 고마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혹시 아빠가 나가시면 막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밤 그 집 문 앞에서 들었던 발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왜일까요? 왜 우리를 피하는 걸까요?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숨어 사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것.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과거.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고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목소리와 남편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아빠,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민수가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 누구야? 저 아들이에요. 민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는데 민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형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내 아빠가 외동인 줄만 알았어. 시부모님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가족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 이상하네요. 왜 숨긴 걸까요? 민수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어젯밤 들었던 남편의 중얼거림을 떠올렸어요. 형, 미안해. 도시락 안 줘서.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시락을 안 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침을 먹는 동안 민수는 계속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다 하며 창밖만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빠,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민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돼. 도시락. 알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민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위험해. 내 아빠가 요즘 어떤지 알잖아. 괜찮아요. 제가 지켜볼게요. 그리고 엄마,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아빠가 매일 찾아가는 그 집이 어떤 곳인지. 민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쯤 남편이 도시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침에 밥을 더 많이 지었고 반찬도 넉넉히 준비했어요. 남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시락에 밥과 반찬을 담았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민수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민수를 보더니 별다른 반응 없이 문을 열었어요. 저는 창문으로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의 방으로 갔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열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낡은 옷들과 속옷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지만 양말과 손수건뿐이었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려다가 침대 모서리에 뭔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상자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저는 그것을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 두 명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한 명은 젊었을 적 남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남편과 닮은 남자였어요. 사진 뒷면을 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와 철호, 1976년 여름. 철호. 남편의 형 이름이 철호였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있는 사진들. 공사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달랐습니다. 철호라는 남자 혼자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와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같았죠. 뒷면에는 철호 형님 댁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철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혹시 형수님일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수야, 내 아빠는. 아빠는 그 집에 계세요. 도시락 놓고 오시는데 제가 잠깐 기다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 건넸어요. 어땠니? 엄마, 정말 이상한 집이에요. 아빠가 대문 앞에 도시락 놓고 절하시는 거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민수야, 내가 뭘 찾았는데? 저는 상자를 가져와서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빠 형이야. 철호라는 이름이래. 민수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요. 이 사진은 뭐예요? 형수님이랑 조카 사진인 것 같아. 1975년이라고 적혀 있네.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큰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아빠는 형님 얘기를 안 하신 걸까요? 왜 우리한테 숨기신 거예요? 뭔가 있었던 거겠지. 말하기 힘든 일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그 집 앞에 있을 거예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큰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 뗄 수 있잖아요. 거기에 큰아버지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망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겐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래. 다녀와라. 민수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날의 남편과 형. 두 사람은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남편은 형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오후 3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옷이 흙투성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그렇게 됐어요? 저는 황급히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넘어지셨어요.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와 남편의 얼굴과 손을 닦아줬어요. 무릎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파요. 참아요. 금방 끝나니까.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무슨 짐을 짊어지고 산 걸까요?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다 알아냈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큰아버지 이름은 박철호. 아빠보다 5살 많으셨대요. 1975년에 결혼하셨고 1976년 8월에 사망하셨어요. 사망. 어떻게? 산업재해래요.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장 사고. 남편이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어요. 도시락 안 줘서 미안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들었던 남편의 말을 전했어요. 내 아빠가 그랬어. 형한테 도시락을 안 줘서 미안하다고. 도시락이요. 응.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거야.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큰아버지가 점심을 못 드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배고파서 어지러워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왜 매일 도시락을 들고 형수님 댁을 찾아가는지, 큰어머니 이름도 나와 있어요. 최명희. 지금 75살이시네요. 주소는 여기요. 민수가 가리킨 주소는 바로 그 집 주소였습니다. 역시 맞았어요. 그 집에 사는 할머니는 남편의 형수님이었던 겁니다. 엄마, 내일 찾아가 봐요. 제대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만날 준비가 됐어요. 형수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지.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고단한 삶의 흔적들. 이 사람이 평생 숨겨온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당신, 조용히 불러봤지만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내일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쥐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아침상을 차렸고 저는 남편을 씻겼어요. 오늘은 깨끗한 옷을 입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당사자니까. 우리 셋은 10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며 저는 떨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이 평생 숨겨온 비밀. 우리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림자.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습관처럼 대문 앞에 쪼그려 앉으려 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오늘은 함께 가요. 우리 같이 만나요. 민수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계세요. 문 열어주세요. 민수가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 백내장으로 뿌연 눈. 주름이 가득한 얼굴.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저는 박철수 아내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기억하세요? 남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철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제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멈칫했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빛바랜 벽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죠. 앉으세요. 할머니가 방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할머니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더군요. 저는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손이 떨렸어요. 백내장으로 뿌연 눈은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30년을 혼자 이 집에서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게 며칠 만인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뿌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철수구나. 형수님 남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허리 한 번 굽히지 않던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평생 빌어봤자 오빠는 안 돌아옵니다.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는지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지친 체념. 앉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1976년 8월 14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오빠는 일찍 나가셨어요. 공사장에 급한 일이 있다고 도시락 싸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파서 못 사드렸습니다. 임신 중이었거든요. 입덧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동생한테 얻어먹으면 된다고. 철수가 항상 도시락을 넉넉하게 싸온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그날 점심 때 오빠가 철수한테 도시락을 나눠달라고 했대요. 근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철수가 거절했답니다. 자기도 배고프다고, 오빠 혼자 먹으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오빠는 그날 점심을 굶으셨어요. 오후 작업 중에 어지러워 하시다가 철근에 발을 헛디뎌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층에서 떨어지셨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도시락을 안 주신 걸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동생한테 그랬는지. 당시 철수한테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냥 자기 잘못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말해봐요. 왜 그랬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도 배고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내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화가 나서 아침도 안 먹고 나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도시락을 열었는데 형이 와서 나눠달라고 했어요. 형수님이 아파서 못 사주셨다고.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저도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나눠주면 제가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준다고 했습니다. 형이 괜찮다고 했어요. 오후에 사 먹으면 된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후 2시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올려다보니 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소리내서 우는 모습을요. 제가 도시락을 줬으면, 형이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어지럽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형을 죽였습니다. 방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소리만 계속 울릴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평생 말하지 못했는지, 왜 형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형수님, 남편이 다시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일어나세요. 그만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지친 온기가 느껴졌어요. 철수 씨, 저도 당신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얼굴 보기 싫었어요. 당신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당신을 멀리 하셨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두가 당신을 탓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젊은 날의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형수님, 조카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었어요. 오빠가 죽기 한 달 전에 태어났죠. 올해 50살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에 삽니다. 가끔 전화는 하지만 자주 못 만나요. 할머니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아이는 아빠 얼굴도 모릅니다. 사진으로만 봤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할머니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이 지나니 이제 알겠더군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당신은 25살 청년이었어요. 배가 고픈 게 죄는 아니죠. 형한테 도시락 안 준 게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고는 그냥 일어난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었어요. 형이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어도, 날씨가 좋았어도, 수많은 우연이 겹친 거였죠.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탓해야 했어요. 그래야 이 슬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형수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30년을 혼자 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도 평생 고통받았겠구나. 당신도 피해자였구나. 할머니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잡았어요. 용서합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오빠도 하늘에서 용서했을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옆에서 민수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도시락 가져오셨죠? 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놓고 가시는 거 저는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받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괴로워하세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차를 들고 나왔어요. 마시세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치매예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만 떠올라요. 형님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할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텅 빈 눈빛으로요.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영숙 씨라고 하셨죠? 네. 철수 씨가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당신이 있어서 버텼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거든요. 형수님도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하지만 살았어요.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우리는 오후까지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형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 할머니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살림살이, 혼자 사는 노인의 쓸쓸한 삶이 느껴졌어요. 형수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딸이 가끔 돈을 보내줘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원망과 외로움 속에 살아온 사람. 하지만 이제는 평온해 보였어요. 형수님,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반갑게 맞아줄게요. 집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큰어머니 너무 외로워 보여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자주 찾아뵈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얼굴이었죠. 당신,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거들어줬고 우리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가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이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어요. 편안한 얼굴로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속마음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을,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을요.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지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형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오히려 더 빨리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낮과 밤을 완전히 헷갈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6시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당신 아직 새벽이에요. 더 주무세요.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늦었어. 형한테 가야 돼.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형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또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막으려다 남편에게 밀려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야.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남편은 제가 쓰러진 것도 모르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가야 한다고.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겨우 기어서 전화기까지 갔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가 일어날 수가 없어. 허리를.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2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내 아빠가 실수로 밀어서. 민수가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민수가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친 것도 모르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약만 주세요. 약으로 안 되는 상태예요.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누워 계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를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남편을 돌봐야 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요. 뭘? 요양원이요. 아빠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엄마 보세요.
엄마가 쓰러지면 누가 아빠를 돌봐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그래도 엄마 제발요. 이기적이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기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를 요양원에 안 보내는 게 아빠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엄마가 쓰러지면 아빠는 어떻게 돼요? 결국 더 힘들어지는 건 아빠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큰딸 지혜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가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지혜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진작 말씀하시지. 괜찮아. 엄마 괜찮아. 어디가 괜찮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지혜가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거실에서 남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이제 결정해야 해요.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반대하셔도 우리가 해야 해요.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이 맞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내야 하나요? 당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약해서 당신을 끝까지 못 지켜줘서.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집에서 30분 거리예요. 자주 면회 갈 수 있어요. 지혜야, 엄마 제발요.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 이걸 쓰면 남편과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엄마, 제발, 엄마한테 시간을 줘. 지혜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집을 나간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막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없었어요. 당신 어디 있어요? 집안을 찾아봤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황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내 아빠가 없어. 새벽에 나간 것 같아.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는 움직이지 마세요. 민수와 지혜가 와서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이라고 했죠. 경찰이 나와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허리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방만 바라봤죠.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아빠 찾았어요. 어디서? 괜찮아. 형수님 집이에요.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엄마는 집에 계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쓰러졌다니. 얼마나 오래 거기 누워 있었던 걸까요? 1시간 후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탈진이래요. 집에서 형수님 댁까지 맨발로 걸어가신 거예요. 맨발로. 네. 발에 상처가 많아요. 근데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대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요. 민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요. 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멍했어요. 당신,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다시 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예요. 당신 아내. 아내. 제가 결혼했나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예요. 영숙이. 45년을 같이 산 영숙이라고요. 영숙이. 모르는데요.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이 무서운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지혜와 민수가 저를 부축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난 못해. 정말 못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보내? 저 사람을.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엄마, 그래서 더 보내야 해요. 전문가들이 돌봐줘야 해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볼 거야. 내가. 엄마도 아파요.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엄마.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를 사랑하신다면 보내주세요. 그게 아빠를 위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부부를 갈라놓는 거였습니다. 미안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지만요. 며칠 후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날 남편은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남편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들, 세면도구,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짐이 이렇게 적다니. 토요일 저는 남편과 함께 형수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형수님, 문을 열어준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우리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요. 월요일에. 할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철수 씨. 할머니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할머니를 봤어요. 형수님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씨, 저예요. 형수. 철호 오빠 부인. 형? 형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두리번거렸습니다. 형? 형 만나야 해요. 도시락. 도시락 줘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형? 어디 있어요? 형?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이 작은 방에서 세 사람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편이 진정됐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영숙 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철수 씨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알아요. 하지만 당신 건강도 중요해요. 철수 씨가 정신이 온전했다면 분명 당신 건강을 먼저 생각하셨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자주 면회 가세요. 그리고 당신도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 남편을 봤지만 그는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일요일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람과 헤어지는 거예요. 언제 다시 함께 잘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고마웠어요. 힘든 삶이었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가서도 건강하세요. 엄마가 자주 갈게요. 매일 갈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뒀어요. 이것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양원 이사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의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살펴봤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 방으로 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가야 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눈빛이었어요. 어디 가요? 좋은 곳이에요. 당신 돌봐줄 사람들이 많은 곳. 나 집에 있을래요.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집에 있고 싶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돌볼 수가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엄마가 아파서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집에 있을래요. 남편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민수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남편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차에 타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같이 가요. 당신도 같이 가요. 엄마는 집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매일 갈게요. 매일 면회 갈게요. 싫어요. 혼자 가기 싫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가두는 곳 같았죠. 여기가 박철수 어르신 방입니다. 간호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남편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도 여기 있어요. 엄마는 집에 가야 해요. 하지만 내일 바로 올게요. 내일 와요. 응, 꼭 올게.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온기를 매일 느낄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가야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떨어졌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가 뿌리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 올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영수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가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걸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어요. 지혜와 민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거실도 침실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저희는 내일 올게요. 지혜와 민수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무서웠어요. 저는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어요.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벌써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침대에서 잤습니다. 제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가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오전 10시부터였지만 9시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죠.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남편 보러 왔어요. 들어가도 돼요. 아직 아침 식사 시간인데.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발요.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간호사가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보였는데 어제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당신,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왔어요. 응, 왔어요. 어제 못 오고 미안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왔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어제 못 온 줄 알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요양원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허리가 아파도 갔어요. 남편을 보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 보듯 했죠. 누구세요? 나예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요. 아니요. 당신 아내요. 아내, 제가 결혼했나요? 같은 대화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남편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2주째 되던 어느 날 형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숙 씨, 형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철수 씨 보러 왔어요. 같이 가도 될까요? 우리는 함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떠먹지 못해서 간호사가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형수님이 부르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형수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형수님을 알아본 거였죠. 형수님, 형은요? 형은 어디 있어요? 남편이 두리번거렸습니다. 형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는 하늘에 계세요. 하늘. 왜요? 왜 하늘에 가셨어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안 줘서 제 잘못이에요. 제가 형을 죽였어요. 남편이 형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형수님이 남편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형한테 도시락 줬어야 했어요. 철수 씨, 형수님이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오빠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 걱정하셨어요. 동생 잘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이요. 네. 오빠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동생을 정말 아꼈어요. 형수님이 울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오빠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남편이 형수님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우리를 봤습니다. 간호사들도 멈춰 섰어요.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봤죠. 한참 후 남편이 형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당신, 저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누구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요. 나예요. 영숙이, 영숙이, 우리 영숙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당신 아내 영숙이에요. 미안해요. 영숙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평생 고생만 시켰어요. 아니에요. 고생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당신한테 얼마나 짐이었는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가족들한테 미움받았어요. 당신한테도 제대로 못했어요. 당신, 평생 형 생각만 했어요. 당신한테 소홀했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꼭 안았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우리는 식당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마음을 그제야 나눴어요. 형수님도 옆에서 우셨습니다. 간호사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철수 씨가 당신을 사랑해요. 제대로 표현 못했을 뿐이에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당신도 정말 대단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셨잖아요. 당연한 거죠. 부부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서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제 삶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형수님, 네. 형수님도 대단하세요. 혼자 딸 키우시며 사셨잖아요. 저도 했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여자, 평생 힘들게 살아온 두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처음으로요.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형수님도 함께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가끔 우리를 알아봤고 가끔은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저와 형수님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두 분이 있으니 행복해요. 그 말에 우리도 웃었습니다.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남편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표정은 밝아졌어요. 매일 저와 형수님이 오는 걸 기다렸고 우리가 오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와 민수를 데려갔어요. 형수님도 오셨고요. 할아버지, 민수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민수예요. 아들, 아들. 제가 아들이 있었나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지금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우리 가족은 식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남편을 중심으로요. 형수님도 함께였어요.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야. 힘든 거 아니었어. 당연한 거였어. 하지만 엄마 건강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 아빠만 행복하면 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평생 함께 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남편도 행복하고 저도 마음이 편하다고.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요양원에 갈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남편이 저를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그게 바로 사랑이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여름이 왔다 갔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절은 변했지만 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었어요. 8시에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9시면 남편 방문을 두드렸죠. 당신 나왔어요. 오늘도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요즘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와서 따뜻했거든요. 누구세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오늘도 저를 몰라보는 날이네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나 영숙이에요. 당신 아내. 아내. 제가 결혼했나요? 네. 45년 전에 결혼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좋네요.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파랬어요. 저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길지 않아요. 깊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이렇게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10시쯤 되면 간호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어르신 오늘 아침 잘 드셨어요.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오시니까 어르신이 좋아하세요. 어머니 오시는 시간만 되면 문 쪽을 쳐다보세요.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점심때가 되면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혼자 식사하기 힘들어해서 제가 떠먹여줬어요. 아 하고 입 벌려요. 아. 남편이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남편 입에 넣어줬어요. 남편이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45년 전 신혼 때는 제가 남편 밥을 차려줬습니다. 이제는 떠먹여주고 있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면 산책을 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남편의 팔을 잡고요. 여기 꽃 예쁘죠? 예쁘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코스모스예요. 그래요. 남편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정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죠. 피곤해요. 그럼 좀 쉬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구나. 45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데 왜 이제야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됐을까?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 평생의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고통?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랐겠죠. 말없이 살림만 하는 아내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늦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수와 지혜가 와 있었어요. 왔니? 엄마, 여기 계셨네요. 아빠 어떠세요? 잘 주무시고 계셔. 지혜와 민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남편을 지켜봤어요. 엄마, 요즘 많이 나아 보여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됐어. 나쁘지 않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처음엔 남편과 헤어진 게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적응이 됐습니다. 매일 만날 수 있으니 감사했어요. 아빠도 행복해 보여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빠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졌어요. 형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겠죠. 큰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어제도 함께 오셨어. 요즘 자주 오셔. 형수님은 일주일에 3번은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남편을 돌봐주셨어요. 이제는 가족처럼 지냈죠. 큰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30년을 혼자 사셨으니.
그러게. 이제라도 같이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당신,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자고 있었네요. 네. 좀 주무셨어요. 이제 방으로 가요. 남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지혜와 민수도 도왔어요. 우리는 함께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가야 해요. 또 와요. 응. 내일 또 올게. 내일. 꼭 와요. 응. 약속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았어요. 제 마음이 중요했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서는데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네. 어르신이 이걸 드리래요. 간호사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그림이었어요. 서툰 그림이었지만 분명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르신이 오늘 오후에 그리셨어요. 어머니 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표현 못해도 마음 어딘가에서는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액자에 넣어야겠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남편을 보러 갈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남편이 저를 알아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니까요. 밥을 먹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 밥을 차렸는데 이제는 혼자 먹고 있네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함께니까요. 저녁을 먹고 남편이 그린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이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우리 부부였죠. 고마워요. 당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들을 리 없지만 괜찮았어요. 액자에 그림을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어요. 45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많았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 모두가 제 인생이니까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고 외로웠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남편의 치매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언젠가는 저를 완전히 잊어버릴지도 모르죠. 어쩌면 제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남편을 사랑할 테니까요. 남편이 저를 기억하든 안 하든 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부라는 거잖아요.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행복한 순간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함께 견디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옆에 있어줬어요. 말하지 못한 마음이 많았지만 그래도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남편도 요양원에서 이 달을 보고 있을까요? 당신, 달 보고 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수님이었어요. 영숙 씨, 자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내일 몇 시에 가세요? 9시쯤 갈 거예요. 그럼 저도 그때 갈게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또 남편을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남편 옆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비록 남편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우리의 45년을 함께 울고 웃던 날들을, 서로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을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 중년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모두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 마지막으로 속삭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남편을 보러 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시간이 흘러도 언제까지나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죠. 그리고 다시 봄이 올 겁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남편에 대한 제 사랑, 그리고 남편이 제게 보여준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내일도 남편을 보러 갈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땐 그랬지였습니다.